하나증권의 우리 김경환 신흥국 전략팀장님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셔야 할 때 딱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각도기님께서 지금 막 잘 왔다, 잘 만났다, 약간 이런 아니, 느낌으로. 그건 아닌데 아까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왜 오를 때 각도기하고 안 만나고 왜 오늘 같은 날 만났어? 뭐 이렇게 좀 언짢은 내색이시더라고요. 두 분이 좀 원래 친분이 있으시죠? 그럼요. 아니 자주 뭐 뵀었는데 네. 진행을 제가 하실 때 안 나오다가 그때가 딱 11월부터 엄청 네. 또 많이 달리고 좀 좋아진 때 제가 못 나오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죠. 네. 제가 항상 우리 김경환 애널님을 통해서 중국을 보는 저한테는 중국을 보는 눈입니다. 중국을 보는 창, 네네. 네, 창. 중국을 보는 눈. 네, 김 의원님 잘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각도님께서 또 깊숙하게 공부하셨으니까 좋은 질문 하실 텐데 저는 일단 네. 그냥 좀 오늘 가장 큰 뉴스거리였던 그 풍선 사건 한번 네, 제가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쨌든 약간 뭐 미국이 미사일로 풍선 중국에서 날아온 풍선을 격추하니까 네. 잘 모르지만 이게 다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커지나 이렇게 조금 어쨌든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네. 내막을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뭐 내막은 사실 뭐 중국 쪽 입장이나 미국 쪽 입장은 그러니까 중국 쪽 입장은 저희가 뭐 아직 알 수는 없겠는데 중국 쪽 언론 반응을 말씀을 드리면 뭐 과잉 반응이다. 우리 건 민간이었고 억울하다는 입장일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금융시장에 어떤 식으로 이제 여파를 미칠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양쪽이 이제 텐션이 좀 그러니까 긴장감이 올라간다라고 시장이 좀 그런 빌미로 오늘 뭐 빠졌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제나 오늘쯤에 이제 블링컨이 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주말에 이슈 이후에 전격 취소를 했는데 네. 사실은 들고 가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대면으로 만나는 건 참 저희가 반가운데 미중 간에 나눌 얘기가 블링컨의 의제는 뭐 대만 이슈 그다음에 뭐 펜타닐이나 최근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라서 사실 중국도 그냥 온다고 하니까 받은 거지 뭐 실제로 기대감이 높진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둘 간의 텐션이 좀 안 좋아져서 뭐 양쪽이 뭐 보여주기식이든 맞대응이든 간에 긴장감을 높이더라도 올해 2018년에 전쟁이 있었던 때처럼 중국이 올해 수출로 회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중국은 철저히 내수고 네. 수출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아서 양국이 뭐 어떤 경제적인 제재나 이런 이슈까지 혹시 가더라도 굉장히 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양국이 친해지면 좋겠지만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그냥 조정의 빌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건이 외국인들 매도와 연결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외국인들 너무 많이 샀으니까 팔 때 돼서 팔은 걸까요? 이게 답 없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정답을 외국이 요구드리는 혹시 건 아닙니다. 국내 아니면 중국?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홍콩을 보면 오늘자까지는 저희가 뭐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중국 쪽의 외국인의 오늘 매도는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시는 대로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외국인이 폭풍 매수를 한 그렇죠. 다음에 거의 모든 거래일 날 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순매도를 한 번 했고 네. 오늘도 순매도로 출발을 해서 본토 증시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홍콩의 경우는 지난주까지 EPFR 데이터로 보면 4주 연속 계속 샀고 네. 지난주도 굉장히 계속 샀죠. 그래서 오늘 홍콩이 좀 많이 빠졌는데 네. 본토 자금이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기구 이슈나 풍선 이슈로 하는 거는 외국인이 전혀 크게 감지는 안 되고요. 네. 지금 이슈는 중국 내부적으로 순환매라든지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을 바라볼 때 제일 첫 번째가 재고 조정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중국 리오프닝 하면서 뭐 중국이 내수 관련 주식들 오른 거는 이제 둘째치고 사실 국제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서 뭐 분석 자료에서는 GDP 전 세계 GDP의 인플레이션의 0.9%를 상승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뚜껑을 따고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무슨 원자재를 가격을 올리긴 뭐 올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가가 $80 넘게 가다가 지금 거의 $70 초반을 향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재고 상황들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재고는 동행 지표라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이제 주가보다는 좀 후행해서 밝혀지긴 하겠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갖고 다니는 그림 중에서 중국의 산업별 재고를 보면 각도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중국의 제조업 재고가 쌓여서 네. 작년 6월부터 재고 조정을
계속하고 있죠. 네. 폭풍 재고 조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주장은 뭐냐면 올해 상반기 내내도 중국이 재고 조정을 후반부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1분기부터는 원재료나 테크나 전체적으로 재고 조정을 많이 한 애들부터 네. 수입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가라든지 상품 가격은 말 그대로 리오프닝 기대로 오른 거고 네. 중국의 전반적인 재고는 내수 관련 재고가 아직 여전히 좀 많기 때문에 재고 조정을 최소 1분기까지 하고 투자 수요가 2분기에 이제 뭐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후에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1월 달만 보면 저희 하우스 리서치 안에서도 모든 섹터 애널들과 전략 쪽이나 네. 저희 포함해서 다 리오프닝 자를 붙여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소비도 간다, 서비스도 간다, 투자도 간다. 근데 사실 저는 순서로 보는 게 당연히 여행이나 이런 서비스가 먼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이 중저가 소비재, 그 다음 단계가 투자 수요로 오거든요. 그러면 구리처럼 재고가 적은 거는 가격이 오를 만한 근거가 되지만 예. 1월 달에 리오프닝을 빌미로 말씀하신 그런 재고 부담과 상관없이 오른 것들은 2, 3월에 대단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는 가장 뒤라고 볼 수 있겠죠. 커머디티들은. 그래서 저는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 재고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재고 조정이 아직도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리오프닝하면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중국 분들의 여행 수요 이런 건 확실히 그 눈에 띄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예약, 단체 관광, 뭐 태국 가고 뭐 이런다는 뉴스들이 네. 계속 잡히던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집안에 갇혀가지고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써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네. 돈으로 따지면 뭐 경단위에 지금 저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쓸까? 이분들이 이 그렇죠. 돈을 쓸까? 네, 아니면 네. 쓰더라도 뭐 한정된 데 쓸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쓸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말씀하신 그 초과 저축이라고 하는 액수는 애널리스트 추정에 따라서 좀 많이 다들 다른데 네. 만약에 2019년까지 예금 증가율이 유지가 됐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추정에는 대략 7조 RMB, 7조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7조 위안이면 GDP가 지금 110조 위안이니까 전체 예금에는 10%고 GDP는 6%거든요. 이 돈이 다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이렇게 저축을 했을까? 단지 리오프닝 때문, 방역 때문이었을까? 네. 저희가 이제 그 근거가 완전히 어떤 의사를 반영한 건 없지만 가계 초과저축 관련된 설문조사를 보면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을 그쵸. 이번에 많이 했고 그쵸. 이번 3년에 특별히 더 이 수치가 올라갔거든요. 음.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침체랑 연관이 돼 있다. 그렇죠. 즉 자산 가격이 2년 동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역자산 효과 혹은 구매를 미룬 모기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절반을 또 설명하는 것은 예금을 안 한 이유는 실제로 또 제로 코로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 근거를 제시하냐면 중국의 성별, 지역별 저축률을 볼 수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상해와 상해 바로 양옆에 있는 항저우, 수조가 있는 저장성, 뭐 강소성 지역의 저축률이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상하이가 저축률이 훨씬 높습니다. 상하이에 무슨 일 있었죠? 저희 락다운 있었잖아요. 네. 아주 극심한 락다운을 겪은 지역은 돈들이 더 훨씬 쟁여졌고요. 반면에 항조가 있는 수조가 있는 이쪽 지역은 저축률이 높지 않아서 결론 두 가지입니다. 전체 7조 중에 어떤 부분이 소비 때문에 쟁여진 건지 어떤 부분이 부동산 때문에 쟁여진 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반반 정도로 봤을 때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리오프닝 자체는 중저가 소비든 여행 소비든 초과 저축을 일부 끌어낼 수는 있다. 첫 번째. 근데 이거는 고용이 좀 수반돼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부자들, 소득 상위층들의 소비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 돼야지만 뭐 그게 럭셔리 소비든 해외 소비든 좀 더 의미 있는 부동산과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 중국 부동산 경기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네. 저희가 작년에도 1년 내내 거짓말쟁이 됐고 작년 2분기에 저점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택도 없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바닥에 놓은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중국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네. 지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도인이 지적하신 그 초과 저축이 다 나오느냐는 절반 정도는 충분히 리오프닝 가지고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여기 그림 하나 잠깐 띄워놨는데요. 저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지금 제가 중국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 많은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안 좋은 거 보여드리면서 이거의 선행 지표로 서비스 PMI의 고용 데이터를 그려놨습니다. 이거 매달 확인하는 서비스 PMI에 있는 고용 지수고요.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제가 좀 어거지로 보이실 수 있지만 스마트폰 출하량의 선행 지표다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의 사례나 중국의 지금 농민공이나 여러 가지 그 고용 체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2분기에 중국의 소비재가 잘 팔릴 걸로 보는데 네. 잘 팔리는 이유는 중저가 소비재 중심으로 이 소득 하위층 사람들의 고용이 타이트해질 걸로 보고 있고 전체 고용의 70% 차지하는 이 서비스 고용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의 경우는 대도시 와서 일하시던 뭐 중개소나 외식, 요식업 이런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안 봐도 엄청 잘렸을 거고 이분들이 저는 지역별로 굉장히 귀향을 하거나 분산됐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실제로 지금 일손을 갑자기 이제 구해야 되고 사람들은 닥치기 시작하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임금이 오를 걸로 보고 임금이 오르면 앞으로 이제 2, 3개월 후에 중국의 소비재들 중에서 말랑말랑한 것들이나 조금 부담이 작은 혹은 스마트폰처럼 전기차 다음으로 교체를 굉장히 많이 미뤄온 이런 소비재들이 좋아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아까 초과저축도 중저소득층에게는 아주 많이 쟁여지진 않았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지면 소비재 쪽을 굉장히 좀 유심히 바라보자. 그래서 지난번 한 달 전에 저희 인포메이스 방송 나와서 중국 쪽의 소비재 중심으로 컨슈머 그리고 테크 쪽은 아까 딱 지적하신 재고 조정 관련해서 제가 측정하는 중국의 재고 그 조정 중에서 테크 쪽 재고가 제일 많이 했다. 그래서 네. 그쪽을 좀 바라보자. 이 두 가지 축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생겨가지고 아유 직장 생긴 김에 이제 휴대폰 좀 바꿔야 되겠어. 뭐 이런 수요는 있고 필수재 수요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위에 뭐 저축이 쌓인 걸 가지고 사람들이 돈 쓰려고 쟁여놨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는 무리라고 보는 거죠. 완벽히 올해 중에 그게 다 풀린다고 보면 좀 네. 거짓말일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어야겠지만 초과저축을 보고 그게 인플레다. 혹은 초과저축을 보고 올해 수비가 굉장히 질적으로 좋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QOQYY로 보면 올해 소매 판매가 중국이 두 자릿수가 나올 것이며 그중에서도 추세 대비 많이 하회하고 있는 품목들을 잘 보면 여전히 중국의 컨슈머는 네. 뭐 이미 지금 12월부터 한번 해먹은 것 같이 보이시지만 실제로 여전히 뭐 2월에 조정 기회가 있더라도 혹은 뭐 계속 저는 올해 연간으로는 컨슈머를 중국에서 네.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게 그렇게 되면은 평균 회기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19년도 평균 수준을 회복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최대.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부동산 내가 집을 갖고 있었어. 10억짜리 집이 있었는데 7억이 됐어. 근데 예금은 많아졌어. 1억이 2억이 됐어. 네. 누가 기분 좋아서 돈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부동산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해줘요. 아유 이제 좀 살았다고. 그 주머니에 있는 돈 좀 쓰자야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지면 무서워서라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자산이 어떻게 깨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 먼저 그 궁금한 점이 그동안에 항상 우리 김경환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셨던 게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이 2015년이었다. 네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번하고 비교할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역사상 최악은 제가 볼 때 재고 관점이나 전반적인 디벨로퍼 상황으로 봤을 때는 15년이 거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15년이 더 여전히 나쁘다는 제 의견이고 다만 중국 정부의 대응 자체가 역사상 제일 안 좋은 상황에 걸맞는 행동으로 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5년의 대응보다는 강도가 여전히 미온적이거나 네. 상당히 조금 더디다. 그 부분이 계속 방역과 함께 1년 이상 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금 저희도 떨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춘절 이후에 6주, 8주 안에 주택 거래가 승부가 1차적으로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과연 진짜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올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임장을 다닐 수 있어서 올라갈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2015년이 저는 여전히 재고 관점에서 최악이었고 당연히 파이낸싱이나 디벨로퍼들의 질로 봤을 때는 지금이 안 좋죠. 근데 네. 지금은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준공을 시킬 때까지는 연명을 시키겠다는 쪽이라서 그런 걱정보다는 이제 수요 살아나는 걱정이 마지막으로 네. 남은 거죠. 그러니까는 가격 조정도 있지만 기간 조정 기간으로 따지면 이번이 굉장히 길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와 또 하나는 2015년 고점보다도 지금 이번에 더 올라갔다 빠진 거 맞죠? 이번에 19년도, 20년도 이때가 그러면 가격 부담이 더 커진 상태에서 빠져가지고 이런 상태에서의 반등이 정말로 잘 안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소매 판매 이제 필수품 바꾸는 거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 경기의 턴과 이제 세계 경기의 턴을 하려면 좀 거대한 흐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부동산을 빼놓고 과연 중국이 거대한 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까 이제 떨면서 보고 있다는 게 아마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편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사실은 회복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 잠깐 띄워주시면은 지금 중국에서 제일 떨면서 본다는 데이터 이 데이터인데요. 춘절 전후로 중국의 30대 도시 춘절 전후 주택 거래 면적입니다. 이 데이터는 중국 투자자들이 거의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춘절 전후로 후로 한 6주 정도면은 2019년처럼 정상적인 궤도, 계절성 있는 판매 면적들 그리고 2022년은 굉장히 마이너스 20% 30% 상해 락다운 뭐 리오프닝 오미크론 등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안 좋았죠. 만약에 저희가 예상은 이렇게 뭐 회복으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2019년에 붙는 게 아니고 2020년이 마이너스 30% 감소한 건데 거기 추세에 붙으면 사실은 중국의 뭐 베타 전략, 지수형 전략 혹은 장기금리 상승에 편승한 부동산, 금융주 혹은 이런 게 많은 홍콩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을 잃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예상은 주택거래가 2019년 추세에 붙는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정도 빠진 부분에다 금리가 하락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증명을 못 드리지만 11월부터 그냥 깨알처럼 지방 정부들이 이거 저거 해서 푼 것들이 네. 굉장히 속도감은 없지만 누적된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데이터가 검증할 데이터는 5개 정도 편하게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제일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지금 거래 면적이라고 네. 했는데 네네.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면적만 비교를 하시는 네. 건가요? 가격 면적이나 금액으로 다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도 비슷한 네.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네네네. 전국 가격 중에서 이제 30대 도시를 제일 핵심의 애들 전체 거래 대금에서 한 60% 이상 차지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뭐 중국은 조금 면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판매 호수나 이런 것들 데이터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요걸로 좀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텔레그램 이런 데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상하이방 이런 이제 화제들로 예전에 센터장님 방송 불렀을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곤 했는데 그 거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끌고 갈 만큼이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2015년 대비해서 지금 연령도도 높아졌고 네. 그때보다 LTV가 훨씬 높진 않지만 어쨌건 누가 봐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상황으로 보면 부동산의 황금기는 지났죠.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올해 수출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수의 바닥에 대해서 너무 아직도 기대치가 좀 그러니까 조금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부동산도 꽤 오랫동안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회복의 탄력은 뭐 올해 이제 연간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높아질 확률이 높고 또 얼마나 이제 좀 그 기대치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소비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네. 소매 판매. 그렇죠. 소매 판매 중국이 CPI 가. 주장하는 본인들 개도국인데 예, 잠재 성장률이 5.5에서 6%고 2019년 전까지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9%였는데 네. 역성장을 했고 그 전년도에도 상당히 낮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만 보더라도 아직 저는 올해는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자산 효과가 나서 부자들이 럭셔리를 더 소비하거나 모든 업종에게 저는 컨슈머에 먹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제가 볼 때 기준은 제가 그 스마트폰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 낮아 보이지만 중국의 재고 부담이 제일 낮아진 게 통신전자 쪽이고 중국에서 재고 조정이나 부채를 일으키지 않은 부분들 중에서 제일 낮은 품목을 찾아드리는 거죠. 모든 품목이 다 탄력적이고 핫하게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김경원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내 투자자분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3년 연속 2자릿수로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가 안드로이드의 본산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면 한국 쪽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밸류체인, 안드로이드 폰 밸류체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 중국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남는 재고가 많지 않으면 한국 걸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부속들은 우리 거 쓰는 경우도 높으니까요. 그거 기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이제 그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작년도에는 뭐 경기가 나쁘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회융자 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올해 이제 인민은행이 하는 얘기를 봐서는 올해도 경기가 아직까지 여전히 안 좋은데 상당히 많은 융자 총액을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는 뭐 좀 이렇게 무작정 돈 예전에 뭐 대수만관 안 하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마구자루 돈 안 풀겠다라는 뉘앙스로 살살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심할까요? 일단은 조심한 반응을 했지만 작년에 중국의 통화량이나 뭐 유동성 증가율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잠재 성장률 2배기도 했고 명목 성장률보다 위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의 문제는 제가 여기 그림 하나 띄워놨는데 네. 제가 올해 중국에서 딱 지표 하나 중국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그러니까 아주 단기는 못 맞춰도 저희가 추세로 봤을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데이터 하나만 고르면 중국의 신규 중장기 대출 증가율입니다. 네. 중국의 작년에 유동성이나 통화량의 경우는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됐지만 작년에 중국 모멘텀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거는 보시는 이 중장기 대출 증가율이 작년에 급감했습니다. 중국의 금리는 장기채 기준으로 2.6%까지 10월 달에 빠졌고요. 중국은 돈을 가져가라고 금리를 낮췄어도 아무도 돈 땡기지 않았고 가계나 민간 기업들 부채 증가율은 10년 내 최저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 정부 정책 실패한 겁니다. 작년에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 천장이었죠.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방역.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제거될랑 말랑하는 거고 하나는 리오프닝으로 과감히 제거가 됐으니 네. 올해 키 데이터는 중국의 신규 중장기 대출 증가율이고요. 보시는 데이터가 중국의 A주 PER, 밸류에이션 추이를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거나 혹은 중장기 대출이 선행합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올해 안 무너지면 M2가 아무리 둔화되던 금리 인하를 하던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례적으로 통화량 증가율하고 이 신규 중장기 대출 증가율이 완전히 거꾸로 탄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은 신뢰도를 완전히 잃었던 거고요. 올해 이제 작년 이 데이터가 10월을 저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1월 달 이런 대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발표되는 통화량 같은 거 보실 필요 없고 중장기 대출 증가율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게 반등이 이어지면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1분기까지는 중국 정부가 좀 이 데이터를 좀 떠먹일 것 같습니다. 뭐 주택 공급도 늘린다고 하고 디벨로퍼 대출도 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인프라 대출도 느는데 2분기부터는 또 도돌이표인데 주택 거래 수요나 주택 수요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가계 대출이 제일 작년에 이 데이터가 급감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규 중장기 대출이 올해 키 데이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데이터를 제가 응용해서 지금 한번 그림 좀 바꿔주시면 11월부터 중국 관련 베팅 자산군들이 대표적으로 위안화가 있을 것이고 구리가 있을 것이고 호주 달러가 있을 것이고 항생 지수가 있는데 그게 11월 저점 대비 한 25% 올랐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또 역시 어거지로 좀 맞춰서 신규 중장기 대출 중국 데이터하고 맞추면 이 데이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격들을 좀 선행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계속 그래서 추정하려고 리오프닝의 안전성을 보려고도 보고 가계 그 자금 수요도 보고 장기 금리도 보고 미리미리 파악을 하는 거고 하나만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가 다행히도 중장기 대출이나 이런 데이터 포함해서 이런 PMI나 이런 동행 지표가 보통 구리나 이런 중국 관련 자산군 가격들이 바닥에서 돌 때는 통상적으로 지표를 동행을 하는데 보통 이 가격들이 완전히 추세가 꺾여서 고점에서 내려갈 때는 지표에 좀 후행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제가 2월하고 3월에 아까 뭐 떨면서 보는 주택 거래나 이제 이번 주 나올 중장기 대출이나 각종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지금 누가 봐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보다는 중국 방향성이 좋은 건 알고 있고 각도이님처럼 방향이 좋은 건 알아도 그 각도의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은 의심들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 3월에 확인하는 지표들이 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좋게 봐요. 중국 좋게 보고 좋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 한켠에 걸리는 게 이건 뭐 답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각을 편하게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쭤보는 건데 중국이 지금 이번처럼 아주 2015년은 아주 낙폭이 큰 부동산 하락을 맛봤지만 이번에 낙폭도 크지만 기간도 좀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풀었을 때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에 부동산이 돌았어야 될 것 같아. 과거 중국의 패턴을 보자면 네네. 분명히 돌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놀랐거든요. 작년 물론 이제 코로나로 뭐 집 앞 막 감옥에 가둬놨으니 부동산이 될 턱이 없었죠. 그건 맞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계속 올라오면 뭐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게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 오른다. 심리도 오르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제 게임 끝. 좋은데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 하나 우리가 돌려보면 만약에 이번에 안 돌면 초유의 일 아닙니까? 초유의 일. 중국 부동산 역사상. 그러면은 야 이거를 대응하려면 진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야 심리가 풀리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뭐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그거 봐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네, 그거는 답이 없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일단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뭐 중국 관련 베팅 자산이나 신규 중장기 대출은 데이터를 사전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네.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 네. 미리 2, 3월에 파악을 해보고 더 저희가 롱 전략을 할지 숏으로 갈지 숏까지는 아닐 겁니다. 중국이 뭐 네. 숏이면 제가 보기에 더 좋은 지역은 없을 것 같고 네. 중국 관련주나 중국 관련물에 대해서 더 이상 가져가지 말고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조정 시에 더 매수할지 저는 2, 3월에는 매수고요. 근데 어쨌건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뭐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받는 올해 지금 중국의 기조는 회복될 때까지 지원한다. 근데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금리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어. 이미 이거는 좀 신뢰나 센티멘트의 문제라서 당연히 섞여 있죠. 지금 이게 리오프닝 한다고 과연 임장을 한다고 해서 돌아다니지 못해서 그런 거냐. 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겠죠. 근데 이제 지금 센티가 완전 깨진 거는 2016년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너무 강력하게 꺾어 놓다 보니까 네. 타주택자들 이미 그 다주택 정리를 한다든지 이 낮은 금리에서 오히려 주택을 상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분명히 정책이 실책이라기보다 너무 그 어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동부유를 네네네. 주택 쪽에서도 세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이거 금방 끝날 거 했는데 안 끝나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일정 네네네. 부분 포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붙이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 중과를 없애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풀고 뭐 나중되면은 1가구 2주택 오케이 막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다. 네네네. 중국은 그런 게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굉장히 좀 앞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공동부유 관련해서 올해 부동산세 도입한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물 들어갔고 건너갔고. 작년에 도입한다는 게 들어갔고 네. 제가 볼 때는 빨리 나오면 올해 이제 가을에 있는 당대회에서 3차 당대회인데 2년차 당대회에서 경제계획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부동산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우리로 치면 종부세나 다주택자 중과세. 이게 나오면은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좀 더 게임이 끝이라고 하면 제가 그렇고 굉장히 좀 부진할 수 있는 회복의 회복의 어떤 불씨가 꺾일 수 있는 세금을 내게 한다. 지금 없으니까요. 캐피탈 게인 자체에 대해서 네. 세게 때리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다음 단계 같아요.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지금은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걸 기다리는 그거는 뭐 단계고 인정합니다. 저도. 최장이 길어서 뭐 아주 뭐 작년에 실패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복은 아니고요. 저도 그냥 올해는 보합 정도로 돌아서서 부동산 경기가 더 이상 경기에 마이너스 충격을 좀 덜 준다. 네, 이 정도 포인트고 핵심은 결국에는 올해 리오프닝을 아직도 좀 재평가할 게 좀 많이 남아 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부동산 안 풀까요? 더 풀지 않을까요? 부동산이요? 예, 제 질문은 사실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뎌서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러면 정말 하고 정말 분위기 싸해질 것 같고. 네네네. 제가 보기엔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세금으로 부양할 건 없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물업세라든지 최근에 11월부터 해서 중국에서 그나마 수수료 비슷하게 내고 있는 네. 혹은 뭐 1%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물업세나 부동산세가 일부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뭐 어떤 수수료의 개념이라서 그거를 뭐 금리 인하는 효과랑 봤을 때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낮출 건 없고 네. 행정적인 제약들, 소위 말해 지역별 DTI나 DSR 규제에 준하는 비효적자에 대한 규제들 이런 것들을 시진핑이 방주불초라는 그 주택 투기 금지 이런 어떤 네. 캠페인을 끝내면 되죠. 끝내면. 근데 그거를 이번 12월 경제공작회의 때도 유지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풀면은 잘못하면은 버블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심각하면 버블이 소위 생기더라도 중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일부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사후에 투자자들은 결국 버블 붕괴를 걱정하실 거고요. 근데 저희가 보는 데이터는 지난 3년 동안 전체적인 부동산 금융 여기에는 헝다 같은 디벨로퍼에게 주는 대출과 이쪽 가계대출을 다 합친 전체 중국의 부동산 금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년 동안 내려갔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2018년, 19년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장한 게
한 1, 2년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 그래서 그게 절반은 이미 우리로 지금 PF 같은 부동산 건설사 지원하는 것들로 이미 들어가기로 11월에 약조를 한 거고요. 그래서 11월에 중국에 혹시 디벨로퍼까지 투자하신 분이 시청자 중에서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주가 폭등한 이유는 이제 그런 지원책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쪽에서 기다리는 건데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 중국 관련해서 제가 조금 드는 의문은 사실 작년에 중국이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네. 뭐 올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상으로 올라오기만 하더라도 좋아질 게 있다 이제 이런 것 같고, 성장률도 대부분 전망이 미국은 한 0.5% 정도 올해 전망인데 중국은 거의 5% 내외를 좀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보면 중국 때문에 구리도 올라간 것 같은데 또 중국 때문에 유가는 또 아직 잘 안 올라오고 있는, 약간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 구리하고 유가가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 약간 엇갈리게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제가 중국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네. 단순하게 중국의 수입 의존도나 소비 의존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구리는 절대적으로 40~50%를 중국이 의존하고 중국이 끌고 가는 지금 인더스트리 자체, 뭐 전기차, 자동차 포함해서 끌고 가는 것들이 비철금속 쪽에 훨씬 더 수요와 소비, 그리고 재고 쪽도 영향을 워낙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쪽에 기대가 더 큰 거고 네. 메타가 크다고 보고요. 유가는 사실 증산 감산이 가능한 쪽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쪽이 제가 알기로 중국이 글로벌 정확한 지금 수치는 제가 업데이트 안 했습니다만 20% 이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오프닝 자체에 대해서 반응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N만큼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 엄청난 그 재고 조정을 이미 한 다음에 엄청난 수요가 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유가는 좀 다음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리 가격의 상승이 네. 중국 경제의 모멘텀을 좀 더 잘 설명해준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호주 달러하고 호주 달러가 이제 호주가 지금 요새 관계는 좋아지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호주가 2019년까지 대중 수출 비중이 45%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철광석, 커머디티 원자재 관련된 게 많았고 중국의 내수 관련된 수요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의 반응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연결고리가 큰데, 이번에 호주 달러가 어찌됐건 항생지수 다음으로 강했거든요. 중국 관련 베팅 자산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외교적인 부분의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철광석이나 구리처럼 중국의 의존도가 압도적인 쪽에 높을수록 반응이 더 민감했다. 그리고 그쪽의 가격 상승은 심하게 과열로 보긴 좀 어렵다. 재고를 봤을 땐. 하지만 재고가 크게 조정을 안 받았는데도 너무 가격이 오른 것들은 분명히 뭐 2월이든 3월이든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네. 예측을 드리고 있죠.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대답해야 될지 우리 김경환 애널리스트님께서 대답하셔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 우리 파트장님한테 그래도 물어봤으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이 지금 대중 무역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잘 돌아가더라도 대중 수출이 늘지 않으면 한국이 참 어려울 텐데 대중 수출이 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늘 수 있겠냐라고 네, 질문하신 네,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제가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은 중국이 작년에 재고 조정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잘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중국 통계 기준으로 중국이 전 모든 글로벌 국가한테 수입하는 금액 중에서 전기 기계, 여기에 이제 반도체 포함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비중이 77%가 평균인데 작년에 거의 40%대까지 빠졌거든요. 네. 이렇게 빠지는 거는 비단 한국 수입만 안 한 게 아니라 대만, 독일, 일본 다 대중 적자긴 했는데 왜 우리만 더 약간 더 충격적인 것 같고, 또 올해 IMF의 예측이 중국 성장률 5% 늘어도 우리는 많이 못 올렸냐. 대중 수출의 구조가 우리가 제일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대중 의존도가 반도체 중심으로 특정 품목에 많이 의존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올해 한 1, 2월 정도를 바닥으로 중국이 제일 재고 조정을 좀 빨리 한 우리나라나 대만의 주력인 반도체나 이런 기계, 화학류, 소재, 중간재들을 일단은 바닥 확인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저희가 소재 수입이 중국에서 많이 늘다 보니까 흑자 구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번 그 중국 수입 급감에서 MS가 그렇게 뒤처지진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등수는 거의 똑같아요. 그 얘기는 다 줄인 거예요. 네. 우리만 줄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반도체 관련된 전략에서 조금 손해를 보거나 혹은 전략의 판단에 따라 좀 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너무 2년 동안 이 수입 수요 감소가 과했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과 구조를 다 섞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이클은 올해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가 회복되면서 대중 수출은 일단 1, 2월 중에 바닥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주 중요한 회의가 다가옵니다. 딱 한 달 뒤에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1년에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그런 회의인 거죠. 네. 양회. 네네. 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고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전인대가 이제 3월 5일에 열리는데 전인대 일단 이번에 총리가 바뀌죠. 네. 근데 뭐 총리 바뀌는 걸 저희가 기대를 한 건 아니고 일단 이번 전인대는 포인트는 저희 같은 중국 유니버시티 나중에 평가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소비. 네. 두 번째는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되는 거를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량적으로 성장 목표 얼마다, 재정 적자 얼마다, 부양책 뭐다라고 하기보다는 11월부터 중국의 선전이 되게 바뀐 게 뭐냐면 민영 기업들이나 민간 가게 쪽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여론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쨌건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포인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달 12월 경제공작회의 때 반독점법 나왔죠. 탄소 중립 나왔죠. 공동부유 나왔죠. 네. 규제 일변도 쪽에 좀 가까웠는데 어허. 이번에는 일단은 뭐 말로만 끝날까 봐 걱정은 있지만 규제에서 지원으로 한다는 게 이번 전인대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 전인대가 1월 달에 열려서 저희가 조금 미리 보면 첫 번째 키워드가 다 소비였고요. 네. 뭐 두 번째는 맨날 얘기하는 인프라, 세 번째는 디지털 경제,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중국이 소비 가지고 한번 성장해 보겠다 올해 잠재 성장률 5.5%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는 해니까 소비 부양책 관련 조치들 뭐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있고 현지에서 제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특별국채 발행 같은 네. 추경을 통해서 지방 지역. 지방. 지방 특수채 말고요. 지방 특수채 매년 주는 한도 주는 그거는 인프라 용도일 것 같고 네. 지금 중국이 제일 부족한 게 격리 지원금하고 격리 관련해서 이제 사후 지원금이 별로 없었고 소비 쿠폰 이런 걸 잘 안 쓰잖아요. 예. 중앙정부단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기다려보고 있고 현재 이콘 사이에서는 뭐 사실은 아직도 논쟁거리인 것 중에 하나가 특별국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참고로 이 특별국채는 우한 사태 있었던 2020년에 5월에 열린 전인대에서 1조 RMB 하나로 180조 원 정도 발행한 적이 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5번밖에 발행을 안 했는데 1조를 가지고 소비에 좀 쓰는 거죠. 네. 그러면 굉장히 좀 저는 승수 효과도 있고 그래서 클 것 같고 설사 그게 안 나오더라도 자동차, 전기차, 가전 이런 쪽에 조금 지원금 정책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중국 쪽 모멘텀으로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해 본다면 네. 사실 지금 상반기는 리오프닝 기대는 일부 반영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인데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계속 좋은 모멘텀이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상반기가 좀 좋고 하반기는 조금 밋밋할 건지 혹시 일단은 4월 달까지 중국의 2, 3월 지표나 4월에 있는 정치국 회의까지 저희가 보면 네. 하반기에 좀 이어질지 아니면 또 알파나 성장주로 종목으로 갈지가 1차적으로 정해지긴 하는데 저희 예상은 N자 패턴으로 하반기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좀 더 아마 보시기에는 매수 부양책, QOQ, YY로 올라오는 것들이 상반기가 좀 세 보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중국 쪽은 연간으로 조금 경기 모멘텀은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딱 저희가 뭐 상반기가 무조건 상고하저라 보긴 좀 그렇고 저희는 하반기에 여전히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좋은 좀 흐름이 애매한 답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도? 일단 2, 3, 4월 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연간으로 2019년처럼 짧게 끝날지 혹은 2016, 17년에 저희 박스피 이후에 16년 이후로 중국이 2년 동안 좋았던 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장으로 갈지 색깔이 조금 더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나올 때 기회가 된다면 업데이트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죄송한데 네. 하나만 더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대학생들이 좀 시위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그냥 다 지나갔었는데 네. 이게 중국 그 지도층 입장에서는 이게 좀 중요하게 볼까요, 안 볼까요 하는 궁금증이 저는 뭐 있습니다. 대학생 시위 포인트보다는 네. 이번 11월 달에 그 리오프닝 과정을 보면은 민간의 어떤 불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고 굉장히 빠른 리오프닝이라고 보거든요. 네.
진짜 너무 빠르게 대학생보다는 리오프닝 그러니까 뭐 대학생의 그 시위들이나 일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시위였던 것 같고 네. 고차원적인 시위가 다 보편적으로 그런 시위였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의 분노가 확실히 이번에 그 어떤 방역 분노가 음. 분명히 바꾸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도 이제는 민간 눈치를 올해는 특히 더 많이 보는 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인도에서 립서비스든 실제 액션이든 민간 눈치를 엄청 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계나 이런 건 잡히지 않는데 의외로 바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너무 흉흉했다라고까지 이번. 맞습니다. 11월에 그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빨랐죠. 네. 네, 반응이 굉장히 빨랐고 단순히 경제 하강 때문에 리오프닝이 빨라진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분명히 민심도 흉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같이 동시에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뭐 경제는 정치고 정치는 경제고 결국에는 경제와 재정 문제가 크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뭐 기타 그 이상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견들이 있었는지는 뭐 사실은 저희가 뭐 제가 탐방을 안 가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한 불만이 있었을 거로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또 많은데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40분은 너무 짧게 저희가 배정을 했나 봐요. 네. 아까 네. 2, 3, 4월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또 그때 모셔가지고 좀 더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김경환 신흥국 주식파트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